평소에 암호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접하시나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매일같이 테더랑 서클 중에 누가 점유율 더 먹었나 뭐 이런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실 텐데요. 네, 맞아요. 결국 어떤 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까? 이런 치열한 스포츠 중계 같은 뉴스들이 주를 이루죠.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같은 숫자들이 직관적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무대 위에서 제일 돋보이려는 주인공들 다툼만 보는 기분인데 오늘 저희가 최근 결제 인프라 기업들이 내놓은 리포트들을 쭉 모아서 깊이 파헤쳐 보니까요. 언론에서 떠드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진짜 세상이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무슨 코인을 사야 돈을 벌까? 이런 아주 좁은 경쟁 구도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그런 요란한 다툼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거나 다니는 회사에서 해외 파트너사로 대금을 보낼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겉으로는 우리가 아주 친숙한 원화나 달러 결제 버튼을 딱 누르겠지만 그 뒷단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맹렬하게 굴러가고 있을 거라는 의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제 시스템의 백엔드 레일로 변모하고 있는 진짜 쓰임새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암호화폐를 막 투자해야 할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백엔드 인프라 기술 그 자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폴리곤이나 서클, 트랜삭 같은 핵심 인프라 기업들 문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엄청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업계에서 실제로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샌드위치라는 구조입니다. 아, 저는 이거 딱 듣고 진짜 우리가 점심에 먹는 샌드위치 생각나서 너무 직관적이더라고요. 샌드위치 양쪽 빵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친숙한 현금, 즉 원화나 달러고요. 그 빵 사이에 들어가는 아주 두툼한 고기 패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를 달리는 스테이블 코인인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돈을 보내는 사람도 현금이라는 빵으로 시작하고 반대편에서 돈을 받는 사람도 현금이라는 빵으로 끝납니다. 딱 그 중간, 전송 과정에서만 코인 패티가 역할을 하는 3단계 구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체 왜 중간에 굳이 코인 패티를 끼워 넣어야 하느냐는 건데요. 아, 뭐 수수료나 속도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떠올려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돈이 비행기 타고 슝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발송은행에서 여러 중개은행들을 거치면서 장부 확인하고 대조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계속 뜯겨나가고 게다가 금요일 오후에 송금 버튼 누르면 주말 껴서 막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도착하는 그 깝깝한 상황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 패티를 딱 끼워 넣으면 이 물리적 한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1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타니까 수초 내에 지구 반대편까지 가버리는 거죠. 압도적인 속도랑 연중무효 가동이라는 이점만 완벽하게 취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기업들이 처음부터 양쪽 빵을 다 빼버리고 아이코인만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 드러난 기술적 우수성만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실제로 코인 옹호론자들은 결국 모든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쌓아두고 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러니까요. 굳이 복잡하게 샌드위치 구조를 고집하면서 양 끝에 구시대적인 법정화폐를 남겨두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현실의 비즈니스 생태계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업의 재무팀이나 회계팀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회사의 공식 자산으로 직접 보유하는 건 사실상 재앙에 가까운 업무 부담이거든요. 아, 재앙이요? 막 세금이나 회계 처리 그런 것 때문인가요? 네, 전 세계 대부분의 세무 당국이나 회계 기준은 철저하게 전통적인 법정화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제가 막 혁신적인 기술 도입하는 거 생각하느라 당장 다음 달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소명자료 작성하는 게 기업한테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강구했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자산으로 들고 있는 순간 회계감사 때마다 엄청 복잡한 평가를 거쳐야 하고 세무신고 때 규제당국의 깐깐한 감시망에 노출되거든요. 게다가 부품 공급업체 대금 치르거나 직원들 월급 줄 때 그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을 원하니까요.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무팀 입장에서는 코인 들고 있으면서 괜한 규제 리스크 떠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딱 허공을 날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코인 속도를 빌려 쓰고 회사 금고에는 친숙하고 안전한 현금만 쌓아두겠다는 거군요. 이걸 더 큰 맥락이랑 연결해 보면 기업들의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암호화폐의 전면적인 채택이 아니에요. 단순히 송금 수수료 1원이라도 아끼려는 결제 최적화일 뿐이죠. 그래서 기업 생태계에 안착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코 사용자 경험 전면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백엔드 인프라로 묵묵히 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결국 샌드위치 고기 패티는 빵 밖으로 절대 삐져나오면 안 된다는 철칙이 있는 거네요. 그럼 기업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레일을 엄청 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누가 앞장서서 이 거대한 샌드위치 공장을 짓고 있는 건가요? 놀랍게도 이 흐름을 주도하는 건 막 새로 생긴 크립토 기업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지갑에서 꺼내 쓰는 글로벌 결제 거인들, 그러니까 스트라이프나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곳들이죠. 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직접요? 네. 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 내에서 USDC를 활용한 정산 기능을 본격적으로 선보였어요. 고객이 카드를 긁으면 뒷단에서 상점 계좌로 돈이 정산되는 그 복잡한 과정에 코인 기술을 딱 연동시킨 거죠. 마스터카드도 자기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무서운 속도로 통합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기존 금융권이 크립토 시장을 막 눈엣가시처럼 밀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둘이 엄청 끈끈하게 결합하고 있는 모형새네요. 자신들이 깔아놓은 거대한 고속도로망에 코인이라는 빠른 제트기를 슬쩍 편입시키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관찰이신데요. 여기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폴리곤 같은 곳들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실상 업계 표준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스트라이프나 파이어블록스 같은 기업들, 최근 분석을 보면 생태계가 벌써 다음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는 최근 이 샌드위치 구조 이후의 확장을 설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썬데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거든요. 잠깐만요. 선대요. 샌드위치까지는 완벽히 이해됐는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선대라뇨. 설마 빵 대신 아이스크림을 쓴다는 건 아닐 테고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A에서 B로 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단순한 직선 통로라면요. 선대는 그 통과하는 돈 위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금융 기능이라는 토핑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블록체인의 강력한 무기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거죠. 아, 단순히 돈을 보내는 정거장 역할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예를 들어 결제를 받을 때 현금으로 쓱 통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대금이 들어오면 30%는 A 업체로 주고 20%는 세금 납부 계좌로 빼라. 이런 조건부 자동화 계약을 코인 속에 심어서 굴리는 겁니다. 단기 자금을 굴리는 트레저리 목적으로도 확장하고 있고요. 즉 샌드위치는 초기 모델일 뿐이고 현장에서는 벌써 다채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죠. 와, 패티 안에서 치즈도 녹이고 특제 소스도 발라가면서 자기들만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화려한 네일을 앞다투어 깔고 있으면 이제 국제 송금 문제는 진짜 완벽히 다 해결된 건가요? 겉보기엔 정말 환장적인데요. 실제 현장에는 커다란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장벽이요? 가운데 구간이 엄청 빠른데 병목 현상이 또 있다고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엄청 빠르니까 전체 송금 과정도 순시간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실제 결제 프로세스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진짜 병목 현상은 그 가운데 패티 구간이 아니에요. 양끝단의 빵과 맞닿는 지점입니다. 아, 저 이거 완전 공감 가는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막 KTX나 신칸센 타고 서울에서 부산,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이 시간 만에 엄청 빨리 날아갔단 말이죠. 야, 역시 기술 혁신이다 감탄하면서 기차역에 딱 내렸는데 막상 집까지 가는 로컬 시내버스가 배차 간격이 꼬여서 안 오는 겁니다. 결국 길바닥에서 3시간을 버리면 기차가 아무리 빨라도 예전 무궁화호 탈 때랑 총 시간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업계에서는 이 양끝단의 진출입로를 온램프와 오프램프라고 부르거든요. 법정화폐를 코인으로 바꾸는 톨게이트가 온램프, 다시 현지 통화로 빼내서 최종 수취인 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게 오프램프죠. 그런데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술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복잡한 검문소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검문소라면 뭐 각국 정부의 규제,
같은 건가요? 네, 각국의 깐깐한 금융 라이센스, 고객이 누군지 확인하는 KYC,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인 AML,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현지 은행들과의 연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1초 만에 돈이 넘어갔는데 멕시코 현지 은행이 잠깐 이거 어디서 온 돈이야? 서류 가져와 하면서 며칠씩 송금을 쥐고 안 놔준다는 거네요. 근데 현지 은행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예요? 혹시 자기들 송금 수수료 장사 밖으로 뺏길까 봐 묵니 부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기득권 보호 심리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더 뼈아픈 본질적 이유는 바로 극단적인 리스크 회피, 즉 디리스킹 현상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규제 당국한테 어마어마한 벌금 맞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아, 만약 코인 섞인 돈 중에 막 해킹 자금이나 테러 자금 이런 게 껴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맞아요. 출처를 100% 투명하게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한 크립토 자금은 아예 안 받겠다면서 오프램프 연결망 자체를 싹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야, 지시오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와 규제의 문제였군요. 그럼 병목 원인이 코인 속도가 아니라 은행 연결이랑 규제라면 앞으로 기업들의 경쟁 포인트도 옛날이랑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막 우리가 발행한 코인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우수하냐를 홍보했는데 이제 경쟁은 누가 더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인 온오프램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 그리고 이 복잡한 규제 통과 과정을 단일 API로 깔끔하게 묶어서 제공하느냐로 이동했습니다. 아, API요? 그러니까 기업 코드 입장에서는 야, 니네 코인 기술 훌륭한 건 알겠으니까 우리 개발자 고생 안 시키게 그냥 API 코드 하나 딱 끼워 넣으면 전 세계 규제 신경 안 쓰고 합법적으로 결제망 열리게 해줘. 딱 이렇게 요구하는 셈이군요. 네, 결국 인프라를 깔고 규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핵심 권력이 된 거죠. 그래서 글로벌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럽을 먼저 보면요. 2023년에 발효된 미카 법안이 2024년 단계적 적용을 거치면서 사실상 운영체계로 완전히 정착했고요. 미국은 좀 시끄럽지 않았었나요? 미국은 2025년 7월에 전격 서명된 지니우스 액트를 기점으로 큰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2026년 4월 기준으로 미 재무부나 핀센, OFAC 차원에서 세부 후속 규정 정비 작업이 한창이죠. 여기서 어느 쪽 규제가 옳다 그러다 판단할 게 아니라 두 거대 경제권 모두 제도를 확고하게 정비하고 있다는 팩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 깐깐한 규제들이 결국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지독한 기차역의 시내버스 병목 현상을 어떻게 풀어준다는 건가요? 제도권 편입이 의미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투기적 장난감이 아니라 합법적인 공식 인프라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아까 은행들이 벌금 맞을까 봐 디리스킹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법적 테두리랑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은행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전산망을 연결해줍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마지막 1마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뚫리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진짜 뒤통수 한 대 팍 맞은 기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리는 진짜 미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지갑에 코인 넣고 다니면서 길에서 커피 사 먹는 그런 직관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네요. 오히려 완전히 그 반대죠. 스테이블 코인은 철저하게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완벽한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원화나 달러 지불 버튼을 누르지만 뒷단에서 빠르게 국경을 넘나드는 보이지 않는 레일이 되는 것. 즉 코인을 쓰는 게 아니라 코인을 거쳐가는 게 진짜 미래입니다. 아, 과거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는 다들 막 TCP/IP 프로토콜이니 뭐니 복잡한 기술 이름 불렀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이름 안 부르고 그냥 편하게 유튜브 보고 쇼핑하잖아요. 네, 일상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버린 거죠. 어쩌면 웹3와 크립토 기술의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세상에서 암호화폐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조만간 해외 직구 결제하실 때 그 보이지 않는 샌드위치 패티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